네, 관련 분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입니다. 오늘 보면 해외 유입이 7명, 지역 감염이 6명 뿐입니다. 백 교수님, 이게 지금 확장세가 뭔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숫자상으로 보면 안정세고요. 2차, 3차, 4차까지 감염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그 숫자는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즉 동선을 파악한 부분 혹은 자진해서 진단을 받으신 분 다 합쳐서 6만 5천 명이라는데 이 6만 5천 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는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즉 이 시기에 이태원 그 클럽 주변에 노출되었던 이 상황이 우리한테는 예방주사가 되었죠. 얼마나 해이가 되면 이렇게 되느냐. 또 해이가 돼서 지금 클럽에서 발산돼 갖고서 오염이 되고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하면 이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전파가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또 분명히 확진 환자가 굉장히 숫자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늘어나는 사람들이 과연 이태원발이냐 아니냐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3차 감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발이고 뭐 접촉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시작한 접촉 같은 것들은 특히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감염을 알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접점을 여기서부터 찾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나오는 확진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전파, 그 스텔스 전파가 좀 우려는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는데, 저 평론가님, 네. 종교활동 이제 오늘도 계속되고 진행이 될 것 같잖아요. 방역당국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일요일보다 좀 달랐던 풍경이 교회들, 대형 교회들 앞에서 자동차 행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물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 출입문 주차장 입구에서 일일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었던 풍경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즉 종교 활동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다시 재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물론 비가 와서 그렇지만 사실 이제 나들이 객들이나 혹은 또 지방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열차 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열차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방역 당국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번 주가 또 다시 고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나 긴장이 이완돼서 이런 또 다른 어떤 확산 지점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방역당국에서는 계속 최대한 이 5가지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 조심스럽게 그 생활 방역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 보면 이제 오늘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보면은 굉장히 그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뭐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도 하고 또 거리 이렇게 끼어져 앉아가지고 좌석도 이제 멀리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참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N차 감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N번방 얘기는 들어도 N차 감염 굉장히 듣기 안 좋은 얘기인데 이 N차 감염 차례 4차 감염 차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4차 감염까지 됐다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전파가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생기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까지 갔을 때 그 환자가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 그 경로를 찾기 어려운 것이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 확산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래서 N차 감염의 우려는 이제 감염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감염자가 되는 그런 환경들의 숫자 이런 것이 이제 증폭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태원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N차 감염의 어떤 확산 속도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통상 감염이 굉장히 대면의 과정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과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특히나 이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비말이 많이 나오는 장면 속에서 사실은 감염이 됐고,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는 마스크만을 이렇게 차고 있었다면 사실 크게 이제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 경우에도 좀 배우는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동전 노래방의 경우를 보면요, 백 교수님,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가 직접 만난 게 아닌데도 감염이 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언급이 되는 실험 결과가 이게 비말이 직접 튀지 않아도 공기 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 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이 차이점은 공기 중에 떠 있다고 그래서 그 공기를 들이마신 사람이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기 감염의 지금 비말 감염과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럼 이 노래방의 상황을 보면은 이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또 이 주변 공간에 복도만 나가더라도 상당히 좁은 시설 안에서 또 화장실 같은 데도 상당히 그 손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공동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같은 공간 또는 다른 방에 있을 때 감염 확률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8분 동안 떠 있었다고 그래서 그 공간에 만약에 3분 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공기를 흡입해서 감염되는 것하고 그 전에 있던 환자가 그 주변에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혹은 리모컨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만져서 감염되는 거하고 어느 것이 확률이 더 높을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8분간 떠 있었다는 건 큰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이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마스크만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이 방어할 수 있겠죠. 근데 노래방 공간이라는 건 정체된 공간이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감염 경로로 봤을 때에는 접촉되는 감염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코인 기계에다가 뭐 동전을 넣을 때 그런 접촉 부위, 아니면 리모컨도 노래를 부를 있고요. 때 네, 그 마이크에 있는 마이크, 덮개, 예. 이런 거에 그런 뭔가 이게 더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마이크인 경우 이 카버만 바꾼다고 이게 오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손잡이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고 매번 소독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 이 상황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밀폐된 공간이라는 데서는 이 환경에 노출되는 오염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소독, 환기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독이라도 확실히 하자 하는 것이 이번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공조 시스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조 시스템을 이런 상황을 만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공조를 하면서 일단 한번 고온으로 살균을 해서 돌려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공조를 통해서 공기 감염으로 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히터를 통해서 버스 안에서 4.5m 날아갔다는 결과는 있지만, 공기를 통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서로 같은 공간에서 우리 2m 이상 떨어뜨리면 감염 안 된다는 이유가, 네. 이 바이러스는 적어도 공기 감염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따라서 그렇군요. 예, 뭐 8분이 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스크로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마스크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이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 보면 교수님, 무증상 경증이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이태원 클럽발의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그건 뭐 당연한 결과고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초동 대처가 잘 됐다는 걸 뜻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 격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증상이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인구 비율과 다르게 이 클럽이라는 데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 감염이 됐는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시기에 바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그러면 지역사회로 간 사람들은 그 무증상이면서 다 감염을 시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6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규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표본을 가지고서 실제로 노출된 우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 정도까지 많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사실은 이 안에 6만 5천 명 안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다면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그 노출될 위험성이라는 거는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 수는 있었습니다.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감염 여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봤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마스크 보급이 좀 안정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는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달라지는데요. 18일부터 일단 분할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즉 어떤 약국에 갔는데 물량이 떨어져서 한 개밖에 구입을 못했으면 그 주에는 내가 3개까지 구입을 하더라도 한 개밖에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개, 평일날 한 개를 구입하면 주말에 2개를 구입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3개 중에 이렇게 분할해서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대리입니다. 지금까지 좀 불편했거든요. 동거인이라든지 혹은 가족들 걸 대리로 대리로 살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많았는데, 내일부터는 무조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전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마스크 보급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가격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하나씩 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1,500원이라는 돈이 계속 이제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돈이니까. 직장인이라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번거롭게 바꿔 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황사만 있을 때는 보통 그냥 1,000원 정도 했었어요. 황사할 때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마스크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시민들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자, 교수님. 뭐 가격 인하 이런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기본적으로 900원에서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 유통업체가 한 200원, 그리고 약국이 한 300~400원. 뭐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1,500원 선이 지금 이렇게 딱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절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좀 더 자유롭게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쓰려면 가격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500원이라는 거를 일주일에 우리가 뭐 한 3장씩 쓴다고 치면 상당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가격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한 1,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회귀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국민들이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스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등교 개학을 해야 되는데 이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도의 규모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유행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고3들에 대한 등교 개학은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는, 나머지 학년들에 대한 순차적인 등교의 시기나 이런 것들은 유행 상황을 보고 검토하는 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네, 정은경 본부장은 뭐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 백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등교 개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방역당국자에서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학은 하되 고3 이외의 학년은 좀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전의 방침이랑 좀 다른 거예요. 또 교육부 방침이라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염병이라는 이 재난, 이게 초유의 일이거든요.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등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느 쪽으로 하든지 다 고민이고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고3 등교 개학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3이 등교 개학을 한뒤에 거리두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방역으로 엄청난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할까요? 또 이 학생들 안에 과연 없을까요? 이런 걱정들을 다 하면은 못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고3은 개학이 가능한 것이고, 그 이외의 상황을 좀 봐가면서 그 나머지 학년들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다른 나라들 전부 면역 진단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지역사회에 모니터링해서 표본조사해서 얼마나 감염이 되어 있는지
이전자 진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보니까 이 정도 노출이 되고 또 이 정도 노출이 된 것 같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로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역 진단 같은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00건, 2000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10,000건, 10만 건, 뭐 20만 건 이렇게 지역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에도 뭐 20만 명 넘게 청원을 올리면서 아마 정부에서 뭔가 대답을 내놓을 것 같긴 한데 또 저희도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시죠. 또 학생들을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김 교수님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학부모들 굉장히 우려가 많죠. 가서 이제 감염이 확산되면 이게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일부 대학들이 일부 강좌에서 한해서 사실은 대면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뭐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하고 스스로가 매일 체크를 하고 학교 등교할 때도 체온 체크를 한다는 등 일종의 이제 방역 수칙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고3한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시행착오를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로 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해서 지난 금요일부터는 전화 콜센터 또 ARS로도 신청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가 카드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의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혹은 앱,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일일이 그것을 앱을 깔 수도 없는 분들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왜 기부 항목이 자신의 의지와 의도와는 다르게 눌러졌다 해서 불만이 계속 누적돼 왔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콜센터 직접 전화를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콜센터 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든지 혹은 내가 수령하겠다든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ARS입니다. ARS는 시간이 좀 깁니다. 저녁 12시 30분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렇게 그 시간이 긴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그런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평론가님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보면 내일부터는 수령 방식이 더 다양해진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뭐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조금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고 네. 좀 어디서는 명품도 사고 성형수술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일률적으로 흑백놀이를 가져간 거예요. 즉 뭐냐면 대기업에 지금 어떤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혹은 지역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국내에 이 대기업들이 하는 대형마트는 안 되는데 외국의 이케아라는 물론 뭐 가구 회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대형 유통회사 유통 매장입니다. 이케아에서는 된다든지 또는 백화점에서의 명품 구매는 안 되는데 또 그 샵이 있는 이 강남의 어떤 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에서는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든지 네. 대단히 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어떤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리 산 사람들 간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슈퍼마켓 중에 GS 슈퍼마켓은 가능한데 이마트 슈퍼마켓은 또 안 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보완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보완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되고 어디에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야 된다라는 게 좀 보완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디서 사용할지 헷갈린다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김 교수님. 네.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전통시장에서는 재난지원금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카드로 수령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실상 전통시장 같은 데서 이를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이것이 뭐 예컨대 상품권, 종이 상품권으로 이제 발행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한 5년까지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쓰면 지금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5년까지 하니까 내일부터 이제 대면으로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시장에서 상품권으로 쓴다 그러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지역별로 서울시에서 받으면 서울만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용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용의 어떤 지역 제한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양상과 이 재난지원금 사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뭐 경제지표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봉쇄하고 있는 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백 교수님께서 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완화를 한다. 이거 좀 옳은 일인가요? 옳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럽은 많이 안정되고 줄어드는 상황이긴 해요. 아, 줄어드는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줄어드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풀었을 경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내달 3일부터는 관광도 유럽 안에서는 풀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봉쇄한다는 게 사실 국가 간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경제가 너무나 악화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푸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인데 네. 한 가지 좀 특이한 나라가 있는 것이 스웨덴, 영국 두 나라가 집단 감염으로 지금 집단 면역을 키워서, 면역을 한번 네. 시도해 보겠다 네. 했었는데 영국은 포기했거든요. 네. 네. 스웨덴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다 좋은데 몇 퍼센트 걸리는 자연적으로 걸리고 뭐 감염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사망률이 1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유럽 나라들 중에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지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이고 결국 방역이라는 의미에서도 보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우리처럼 확진자가 나왔을 때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격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병원을 갈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경제 활동을 풀었을 때의 이 확산세는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미국 대부분 주에서도 경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 미국 확진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예,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고 실제 미국의 시스템 중에서 중요한 것은 확진을 받았을 때 진단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느냐, 격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보험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빈부차에 의해서 사실은 흑인들이 많이 사망하고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네. 전염력, 치사율이 달라지다는 것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네.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합니다. 바이러스가 덜 감염이 될까? 백인들한테 덜 갈까요?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지금 텍사스 같은 데에서도 풀고 나니까 갑자기 급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딜레마인데 굶어 죽느냐 여느냐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여는 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거에 따라 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굉장히 넓게 퍼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될 때까지 혹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좋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뭐 확실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이것들이 계속 방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연말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나올 수 있다. 이건 약간 희망 섞인 어떤 낙관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희망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전문가들이 아닌 본인의 희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김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본을 파괴시킨 것은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초기에 어떤 자료들을 다 파괴를 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처리를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겠냐 그런 비난들을 마구 쏟아부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지금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건강 관련된 간부가 사실상 초기에 어떤 부분들에서 폐기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명한 처리가 사실상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일찍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확산 속도도 좀 늦출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책임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이 정보로만 보면은 BSL-3, BSL-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험해지면은 아주 봉쇄가 잘 되는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1월 초쯤 되니까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알려지니까 파기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관련 유럽과 미국, 중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